재테크의 법칙. 오늘 이 시간에는 본인 스스로 하는 자산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테크의 법칙 5번째 시간. 스스로 하는 자산관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의 법칙 자산관리사 최영수입니다. 그동안 사회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재테크의 기초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금융상품부터 그리고 수익률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다양하게 우리가 또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제목은 스스로 하는 자산관리 이런 제목으로 좀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동안 자산관리 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자들이나 하는 거 또 재무설계라고 한다면 또 무슨 보험 상품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금융기관들이 또 그렇게 해왔는데요. 과연 여러분들한테 자산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금융기관에 가면은 보통 대부분이 이제 금융상품을 판매한다거나 이런 식의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판매를 하더라도 좀 뭔가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자산관리라고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뭘 판단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산관리를 해왔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자산관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어떤 상품,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택이면 주택, 땅이면 땅, 그리고 무슨 주식이면 주식, 예금이면 예금 이러한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이런 데 투자를 하고 그동안은 이거에서 수익이 나면은 인생이 바뀌어온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수익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었다. 좀 와닿지 않으시죠? 근데 아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런 경험들을 한번 하셨을 겁니다. 집을 그때 그것만 샀어도 예를 들면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은행에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신 분인데요. 1998년도에 이제 명예퇴직을 하면서 그때 IMF 당시죠. 명예퇴직을 하면서 개포동에 있는 그 주공 아파트를 당시 돈으로 한 7천만 원이면은 한 15평짜리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그것만 샀어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글쎄요. 그게 부분이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런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누구나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동안 이게 재테크를 한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어떠한 상품에 의해서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들 이게 좀 마음에 드시나요? 전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오늘 얘기를 해드릴 거는 이러한 상품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주도적으로 좀 바뀌어가는 즉 재무설계라는 걸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그동안 상품에 의해서 이분 같은 경우 그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명예퇴직을 하신 상황이지만 그 전까지 굉장히 열심히 은행 생활을 해오셨고 또 늘 실적도 좋으시고 또 당시에 일을 월화수목금금금 이런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뭔가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목표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돈은 왜 필요할까요? 돈은 왜 필요할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저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돈을 써야만 할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사야 된다든가 그리고 차를 바꾼다든가 그 다음에 애 교육 자금이 필요한다든가 은퇴비가 생활비가 필요하다든가 이러한 목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돈이라 하면 그때 그 당시에 그만큼의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닐까요? 즉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얼만큼의 쓸 돈이 필요한데 그 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 달에 얼마의 저축을 해야 되는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고 이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대학교 한 명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돈이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다. 4년제 평균 해가지고 용돈까지 해서 국립대 기준으로 5천만 원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 중에 100명 중에 60% 정도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자녀가 태어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한 달에 얼마 정도 저축하면 우리 자녀가 이 교육자금에 대한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아주 많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씩만 매월 자녀가 대학 가는 시점까지 저축을 해준다 한다면 그 자녀분 같은 경우는 대학 자금에서 학자금 대출 없이 끝까지 대학 졸업까지 가능한 돈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10만 원 저축한다 한다면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지금 한 달에, 즉 하루에 한 4,000원 정도만 내가 아껴준다 한다면, 학자금 대출 없이 대학을 갈 수 있다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축하지 않을 부모님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모든 저축에도 이렇게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먼저 세우고 그 필요한 시기에 그 돈을 만드는 상품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상품 기간별로 이렇게 부분해서 나눠서 저축을 해간다 한다면 얼마든지 저축을 해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도 재무설계가 부자들이나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들도 대학에 보낼 아들이 있고, 또 지금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집을 사야 될 거고, 또 지금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신데, 이때 생활비를 만드는 건 생존의 문제잖아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게 바로 재무설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재무설계를 하나씩 진행해 나가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를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명확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표를 세워라 이런 얘기를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한다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10년에 10억 만들기, 이게 목표래요. 이런 목표는요, 사실 안 세우면 못한 것 같아요. 10년에 10억 만들기 너무 막연해요. 분명한 목표가 있고요, 시간이 있고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저축해야겠다라는 이미 계획까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산관리 조금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산관리에서 돈이라는 거는 그렇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자금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또 하나, 자녀 교육비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제가 아까 10만 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아직 얘가 초등학생인데 대학 교육비 그때까지 지금 어떻게 되겠지 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실제 지금 재무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20년 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대략 2억 정도가 필요한데 2억을 만들려면 한 달에 얼마씩 저축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하니까 15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5만 원이 나오면 한 달에 15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이란다면 누구나 내가 조금만 아끼면 저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행동에 얼마든지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재테크가 되고 자산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한번 목표를 책정하는 행위를 한 번씩 오늘 한번 꼭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 끝나고 한번 부부가 있다 한다면은 우리한테는 어떤 목표가 필요할까? 뭐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40대 가장이라 한다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후, 이제 한 7년 정도 은퇴가 남았는데 은퇴하면 한 달에 생활비로 우리가 얼마를 써야 되지? 이 생활비를 모으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다 한다면, 이걸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나중에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 차이에 의해서 여러분들, 저는 상당히 많은 케이스들을 봐왔고요. 또 실제로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실제 집을 사고 또 실제로 뭐 더 큰 월세를 받는, 젊은 나이에 월세를 받는 사람도 봤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거를 좀 오늘 심어주는 일을 좀 구체화시켜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를 세우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뭘까요? 목표를 세우면 실행에 옮겨야겠죠. 실행에 옮긴다 한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옮겨야 될까요? 저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목표를 세웠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뭐 이제 그 가계부를 써야 된다. 가계부를 쓰고 저축액을 어떻게 할까? 아껴 쓰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구체화해서 시스템을 한번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만 한번 잘 지키시면은 정말 큰 성공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저희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많은 시청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소득 지출에 관계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자, 소득이 있고요. 소비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소득에서 소비하는 금액 플러스 저축하는 금액을 빼면 뭐가 될까요? 예, 0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마이너스시라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고객들, 시청자들, 많은 분들을 본다 한다면은 80% 정도는요, 소득에서 소비하는 금액, 저축하는 금액을 빼면은, 소비하는 금액과 저축하는 금액 더한 걸 빼면은 실제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딘지 모르게 20만 원부터 어떤 사람들은 100만 원까지 남아요. 남는다는 건 뭐예요? 어딘지 모르게 세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 그리고 특히 자영업자란다면 소득이 불규칙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달에 홀수월에 그러니까 1, 3, 5, 7, 9월에는 매월 100만 원씩을 받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2, 4, 6, 8, 10월에는 1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해서 기본급과 상여해가지고 200만 원을 받는다고 쳐보죠. 자, 그럼 이 사람의 한 달 평균 소득은 얼마일까요? 한 달 평균 소득은 150만 원이 됩니다. 그럼 150만 원이 되는데 이 사람이 한 달에 소비하는 금액이 예를 들면은 70만 원이라 한다면 저축하는 금액은 얼마죠? 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사정에서 과연 여러분들 80만 원 저축할 수 있을까요? 한 달 평균 150만 원이지만 분명히 70만 원을 소비한다고 했지만 100만 원 받는 달에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만 원 받는 달에. 그러면 100만 원 받으면은 먼저 저축을 먼저 하면 80만 저축하면 20만 원이 남는데 생활이 될까요? 안 되죠. 바로 이러니까 저축을 다들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재테크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과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저축을 먼저 하고 나머지를 소비를 해라. 예, 제 생각에는 이러니까 저축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저축을 먼저 100만 원 들어온 달에 80만 원 저축을 해버리면 당연히 어떻게 생각을 하죠? 생활이 안 되네. 그죠? 여러분들도 생활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소비 통장과 저축 통장 나누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포커스는요. 쓰는 데 맞추세요. 저축을 하는데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쓰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즉 먼저 70만 원을 빼고 나머지를 저축을 하는 겁니다. 단 이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솔로몬의 그 지혜 같은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시스템인데 이 저축하는 통장에다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직장인이라 한다면 한 3개월치 정도의 소득분 정도를 늘 예비자금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아까 한 달에 평균 150만 원 버는 친구라 한다면은 150만 원 버는 친구라 한다면 지금 월 평균 소득이 150만 원이니까 약간 3개월 정도에서 한 500만 원 정도를 저축통장이 예치하고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이 들어오는 달에는 70만 원을 소비를 하고 30만 원이 이분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530만 원이 되죠. 그리고 아까 한 달에 얼마 저축한다고 그랬어요? 80만 원 저축한다고 그랬죠? 80만 원을 저축을 하면 여기 잔액이 450이 남게 됩니다. 이게 줄어드는데 생각이 들죠. 이거래 어떻게 됩니까? 짝수월에는 200만 원의 소득이 들어옵니다. 200만 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70만 원 소비하고 나면 130만 원이 이 저축통장으로 넘어오겠죠. 반드시 먼저 소비 쪽을 먼저 빼고 나머지 금액이 들어오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한 달에 한 40만 원 저축해서 연 480을 저축했던 사람이 얼마를 저축하는 게 되는 거죠? 시스템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무려 960만 원 가까운 저축을 하게 됩니다.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렇게 또 시스템을 하면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예비자금의 규모를 이렇게 딱 맞춰놓고 지정을 하잖아요. 그럼 매월 말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매월 말에 보면은 그 저축통장에 얼마 남아 있는지만 보면은 굳이 가계부를 작성을 안 하더라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내가 이번 달에 어디에 많이 썼지 스스로 체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낭비 요소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체계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사례를 좀 쉽게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면서 저거야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될까? 이런 생각하시죠. 제가 진짜 되는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그 상담을 받았던 이 시청자분이 한 분이신데 돈이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산 관리하면은 뭐 부자만 한다. 이 정도면 부자일까요? 한 달에 정기급으로 145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여로 50만 7천 원 정도를 받는 실제 그 증권사 다니는 고졸 2년차 여직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주거생활비로 75만 원을 부모님께 드리면서 거기서 25만 원 용돈을 받아 쓰고 있고요. 식비, 외식비로 15만 원, 교통비로 10만 원, 통신비 또 이분 되게 효녀세요. 통신비로 또 부모님 것까지 해서 핸드폰 비용까지 해서 15만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기 지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간과하는 거. 매월 또 저축이 꾸준히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월 나가는 돈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저한테 반론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 그런 거 다 대비합니다. 자, 보죠.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어떤 돈들이 있죠? 뭐
집이 있으신 분들은 재산세, 그 다음에 휴가 갈 때 내는 휴가비, 또 부모님들 뭐 명절 때, 또 생신 때, 뭐 이럴 때 드리는 또 뭐 돈이 좀 나갈 거고, 또 여러분들 그 애가 있으신 분들, 또 가족이 좀 형성되신 분들은 5월 달에는 또 좀 많이 힘드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5월 달에 또 이제 돈이 나가는,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거, 또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자동차 보험료, 이런 게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게 크다. 그러니까 나는 매월 저축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비정기 지출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드립니다. 매월 그 쌓여있는 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돈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합계해서 나누기 12하면 매월 나가는 비용으로 나오죠. 이거를 이제 비정기 지출이라는 항목으로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빼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장성 보험도 많이 이렇게 내시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도 196만 7천 원을 버는데 뭐 총 소비하는 금액이 136만 5천 원이래요. 그러면은 저축 가능 금액은 얼마예요? 딱 계산해도 60만 원 저축이 가능하죠. 196만 7천 원에서 136만 5천 원을 빼니까 60만 원 저축 가능한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24만 원씩 저축하는 것도 버겁대요. 이분 같은 경우 증권사에다 보니까 그걸 다 펀드에 넣고 있었습니다. 자, 왜 버거우냐? 소득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매달 145만 원씩을 받는데 6월 달에 260만 원, 그리고 12월 달에 260만 원, 두 번에 걸쳐서 260만 원 상여가 들어오고, 9월과 1월, 즉 명절 때, 추석 명절 때 50만 원, 설 명절 때 50만 원에서 총 상여가 620만 원이 1년에 4번에 나눠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달의 소득이 얼마예요? 14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45만 원씩이 매달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달 들어오니까 136만 5천 원을 쓰니까 24만 원 저축이 당연히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본다 한다면은 이분이 실제 소득은 196만 7천 원이잖아요. 그럼 이거 세는 돈이 얼마예요? 196만 7천 원에서 136만 5천 원의 소비액을 빼고 24만 원 저축액을 빼면 지금 세는 게 무려 얼마입니까? 36만 원입니다. 아, 지금 산수가 잘 안 되시죠? 이게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표로서 보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 36만 원이 센다. 196만 7천 원을 버는 사람이 36만 원의 저축액이 빈다라는 거는, 이거 잡는 게 수익률 1%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겠죠.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안해야 될 점. 여러분들의 소비 통제 이 시스템만 잘 가져가더라도, 제가 장담하는데요, 수익률 10% 20% 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분 같은 경우 보죠. 어떻게 해결책을 찾았느냐. 이 저축통장이라는 시스템이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매월 136만 원, 아니 145만 원 들어온 달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전년도 1년 동안 저축했던 모든 돈을 합치니까 펀드에 375만 8천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전액 환매를 시켰습니다. 전액 환매를 시켜서 그 돈을 CMA라는 통장에 넣어놨어요. 지난번에 금융상품 시간에 약간 떠오르시나요? CMA는 어떤 상품이에요? 넣어놓고 하루만 지나도 연리 3% 정도의 이자가 붙는 상품, 그리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상품. CMA는 약정 기간이 없기 때문에 저축통장으로 쓰기에 가장 좋은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 시스템을 적용하겠다 한다면, 스스로 한번 자산관리를 해보겠다 한다면 이 저축통장에 꼭 CMA 상품을 꼭 활용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CMA 넣어놓고 어떻게 하느냐, 145만 원이 들어온 달에 얼마 빠진다고요? 자, 소비통장에서 136만 5천 원이라는 돈이 빠지는 게 아니라 126만 5천 원이 빠집니다. 왜 소비통장에 126만 5천 원 넣느냐 하면, 소비통장에 비정기 지출, 아까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분들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1년에 가족 경조사 생활비로 40만 원씩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씩 나가는 거, 매월 나가는 게 아니라 레저, 휴가비로 한 달에 1년에 한 번 50만 원을 쓴답니다. 그리고 기타 경조사비, 뭐 누구 결혼한다든가, 뭐 직장에 누가 뭐 이러한 데 돈을 써야 된다든가, 뭐 상갓집이라든가, 이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30만 원도 쓴대요. 그래서 합해가지고 1년에 120만 원을 쓰는데 나누기 12 하니까 한 달에 10만 원이 비정기 지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정기 지출은 매월 나가는 게 아니죠. 얘는 저축통장에서 빼쓰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126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럼 소비에 먼저 126만 5천 원을 빼면 145만 원 들어온 달에는 145만 원 중에 126만 5천 원을 빼니까 약 얼마가 남습니까? 한 19만 원 정도 넘어오죠. 저축은 얼마예요?
60만 원 저축을 하죠.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1만 5천 원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375만 8천 원 했다가 매월 조금 좀 줄다가 6월달 우리 상여가 들어온 260만 원 들어온 데를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시 메꿔주죠. 다시 또 마이너스 되다가 또 다시 메꿔주고 마이너스 되다가 메꿔주고 하면 1년 뒤에 얼마가 돼 있냐면 375만 8천 원이 378천 원이 돼 있어요. 이런 저축한 금액 얼마예요? 제가 아까 분명히 60만 원씩 저축하자고 말씀드렸죠. 60만 원 저축을 했으니까 1년 동안 전년도에는 375만 8천 원 모았던 분이 어떻게 됐냐면은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 720만 원을 저축하게 된 겁니다. 1년 동안 저축액이 2배로 늘어났다. 이런 재테크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도 장담컨대요. 100% 일분처럼 되지는 않겠지만은 일정 부분 이렇게 새는 돈 잡는 방법으로 상당히 많은 걸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한 80%의 사람은 이렇게 새는 분들이에요. 한 10% 정도의 사람은 정말 이퀄 제로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소득에서 소비하는 금액 저축하는 금액을 뺐더니 이퀄 제로가 됐다. 이분들은 스스로도 돈 통제를 잘 하신 분들입니다. 한 10% 정도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현재 부자이시거나 앞으로 부자가 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들은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으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90% 이상의 부자들이 한 통계에 의하면 자수성가형 부자들이에요. 즉 여러분들은 나는 부자하고 상관없어. 부자라 하면 이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1% 부자라 하면 현재 순자산으로 한 15억 이상 가지신 분들 얘기하는데 그분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또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직장인과 같은 평범한 분들이 또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희망이 있는데요. 근데 그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처럼 이 방법처럼 한 달의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사실 재테크의 법칙 이 시간에 금융상품이 어디가 좋고 부동산이 뭐가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러한 방법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오늘 이렇게 찾아보는 방식을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분이 저하고 상담했던 게 2009년도였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 5년이 지난 상태에서 신입사원이었던 분이 이렇게 한 달 관리 잘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재산이 한 1억 정도를 만드셨어요. 수익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절대 수익률 좋아서가 아니고요. 바로 이런 한 달의 관리.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뭐 정말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방송을 보시면서 소비통장, 지출통장 한번 나눠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한 달 지금 쓰는 통장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또 소비 규모도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시간이 좀 내용이 좀 약간 생활적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꼭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